두 제국주의 체제의 냉전과 한국전쟁, 서방과 소련 두 제국주의가 만든 세계 체제와 그 가장 뜨거운 폭발. 일부 1945년 이후 누구를 위한 평화였는가? 1945년 여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6년에 걸친 학살은 무려 민간인 포함 7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뒤에야 멈추었고 폐허가 된 거리마다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리한 강대국 지도자들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협력의 질서를 인류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평화는 정확히 누구를 위한 평화였을까요?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 한 노동자와 농민에게, 식민의 사슬에서 막 풀려난 아시아 아프리카 민중에게 그 거창한 약속은 정말로 지켜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세계는 어떻게 다시 둘로 갈라졌고 그 새로운 분단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무엇을 가져왔는가?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외교 문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관점, 즉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눈으로 따라가 보려 합니다. 미리 우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이후의 세계 질서는 흔히들 말하듯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경쟁하는 두 제국주의의 세계 분할이었습니다. 한쪽은 미국을 정점으로 한 서방의 고전적 제국주의, 즉 자본의 논리에 따라 시장과 세력권을 차지하려 한 자본주의 강대국 진영입니다. 다른 한쪽은 우리 채널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대로 노동자가 권력을 쥔 사회주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과 국가 관료가 노동계급을 착취하며 서방과 군사적으로 경쟁한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즉 영토와 세력권을 놓고 다투는 또 하나의 제국주의였습니다. 왜 소련까지 그렇게 불러야 하는지 그 근거는 영상 중반에서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제국주의가 빚어낸 체제가 바로 냉전입니다. 그리고 이 냉전이 가장 격렬하게 폭발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로 곧장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폭발을 똑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을 낳은 세계 체제를 똑바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시 시선을 바깥으로, 한참 바깥으로 돌려봅시다. 2부 승리자들의 평화, 유엔은 도둑놈들의 주방이었다. 이야기는 전쟁이 끝나던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과 일본을 무릎 꿇린 이른바 세거두, 즉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지도자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인류에게 한 가지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국제기구, 국제연합 유엔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5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각국 대표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시대의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이 새 기구가 제2차 세계대전을 막는데 무력하기만 했던 전쟁 이전의 국제연맹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 선언은 분명 진심으로 더 나은 세상을 원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유물론자로서 아름다운 선언의 문구가 아니라 그 기구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의 구조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국제연맹이 실패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생적 결함에서 비롯된 필연이었습니다. 유엔 이전의 국제연맹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전쟁에서 이긴 강대국들이 세계를 어떻게 나눠 가질지를 규정한 베르사유 조약의 일부로 탄생했습니다. 레닌은 이 기구를 한마디로 도둑놈들의 주방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도둑놈들은 결국 서로 싸우게 마련입니다. 1차 대전 후에 전리품 분배에 만족하지 못한 도둑들이 다시 칼을 빼든 것이 바로 2차 대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폐허 위에 세워진 국제연합은 달랐을까요? 제네바의 유니세프나 세계보건기구 같은 무료 급식소 별관을 몇 개 두었다는 점을 빼면 본질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새 기구의 진짜 권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었고 그 안에서도 거부권을 쥔 상임이사국들, 즉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 이 모든 결정권을 틀어쥐었습니다. 평화를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이 강대국들은 자기들끼리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권리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은 도둑들이 잠시 휴전 협정을 맺은 것, 그것이 국제연합의 실체였습니다. 3부 마쿠의 암투, 평화선언 뒤에서 갈리던 칼날, 평화의 합창이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순간에도 도둑들은 이미 식탁 밑에서 서로의 발을 밟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처치를 봅시다. 그는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패전한 독일군 병력을 다시 무장시켜 소련을 기습 공격한다는 작전, 이른바 상상할 수 없는 작전을 군 수뇌부에 검토시키고 있었습니다. 영국 장군들조차 현실성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던 이 계획은 어제까지 함께 히틀러와 싸우던 동맹이 내일이면 곧장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동맹은 우정이 아니라 일시적 이해의 일치였을 뿐입니다. 미국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결정에는 여러 동기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분명 자신들이 손에 넣은 이 가공할 파괴력을 스탈린에게 똑똑히 보여주려는 계산이 적어도 일부는 작용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일본 민간인이 불타 죽은 그 섬광은 일본을 향한 마지막 일격인 동시에 소련을 향한 첫 번째 경고였던 셈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한두 해 동안 강대국들은 겉으로는 협력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긴장을 키워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각국 지배계급은 산업을 다시 굴려야 했고 새로 손에 넣은 점령지를 관리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전쟁으로 끓어오른 국내 민중의 요구를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이 마지막 과제 앞에서 동방과 서방의 지배자들은 놀랍도록 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부, 국내 전선, 양 진영 지배계급의 닮은 꼴. 여기서 우리는 냉전의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에 도달합니다. 냉전은 단지 강대국들이 바깥에서 서로를 견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동방과 서방의 지배계급이 안에서 각자의 노동계급을 길들이기 위해 벌인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쟁 직후 들어선 노동당 정부가 복지 확충과 철도 광산의 국유와 같은 개혁을 내세워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급진주의의 파도를 달래려 애썼습니다. 미국에서는 1946년에 1936년과 37년에 거대한 파업 물결조차 능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쟁 중에 임금이 동결당하고 노동을 쥐어짜였던 노동자들이 전쟁이 끝나자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방은 어땠을까요? 동유럽의 진주한 소련 점령군은 그동안 소규모 비합법 조직으로 존속해온 각국 공산당이 거대한 관료기구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위해서 감독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자발적 운동이 아니라 점령군의 총칼을 등에 업은 관료 조직이 권력을 잡아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이 시기 서유럽의 강력한 공산당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공산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는 데 앞장섰습니다. 프랑스 공산당의 토레즈와 이탈리아 공산당의 톨리아티는 전후의 격동기에 자국 부르주아 정부의 안정을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눌렀습니다.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던 파리의 르노 자동차 공장 파업까지도 공산당은 무산시키려 애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탈린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ял타와 포츠담에서 강대국들끼리 그어놓은 세력권 분할선을 지키는 한 스탈린에게 서유럽의 혁명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유럽이라는 자신의 몫을 확실히 챙기는 대가로 서유럽을 서방 자본주의의 손에 넘겨주는 거래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공산당 지도부들은 혁명의 전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질서의 소방수 노릇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냉전의 본질을 봅니다. 양 진영의 지배자들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면서도 정작 각자의 발밑에서 끓어오르는 노동계급의 운동을 짓누르는 일에서는 한 배를 탄 동업자였습니다. 자본주의 진영의 안정과 스탈린주의 진영의 안정은 서로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적대는 진열장의 간판이었고 공모는
그 뒤편의 계산서였습니다. 5부 철의 장막, 냉전의 공식 선포. 골마가던 긴장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은 1946년에서 1947년에 걸쳐서였습니다. 1946년 3월, 당시 야당 신세였던 처칠은 미국 미주리주 풀턴의 한 대학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발트해의 슈체친에서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까지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 이 한 문장으로 냉전의 막이 공식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설의 위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처칠은 불과 1년 반 전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마주 앉아 종이 한 장에 발칸 각국을 몇 %씩 나눠 갖자는 이른바 퍼센트 협정을 흥정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동유럽의 철의 장막이 드리워진 데에는 그 자신의 책임이 막대했건만 그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친 그 무대는 흑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짐크로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미국 땅이었습니다. 도둑이 도둑을 향해 도둑이라 외치는 격이었습니다. 처칠의 말은 곧 트루먼에 의해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1947년 미국은 좌파 저항운동을 학살하던 그리스의 억압적 정권을 영국으로부터 넘겨받아 떠받쳤습니다. 나치에 맞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그리스의 좌파 저항 세력 민족해방전선과 인민해방군의 지지자 수천 명이 자유세계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압살당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트루먼 독트린의 실체였습니다. 뒤이어 등장한 것이 마셜 플랜입니다. 미국이 주도해 유럽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이 계획은 겉으로는 소련 점령 지역을 포함한 유럽 전체에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너그러운 제안의 형식을 띠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입안한 경제학자 로스토는 훗날 베트남 전쟁의 핵심 설계자가 되는 바로 그 인물인데 뒷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마셜 플랜은 스탈린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지역을 미국 편으로 단단히 묶어두기 위한 공세의 일환이었다고 말입니다. 원조라는 당근은 진영을 가르는 채찍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셜 플랜이 발표되고 몇 주 만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우파와 중도파 정당들이 공산당원들을 정부에서 내쫓았습니다. 3년 동안 자국 노동자들의 파업을 헌신적으로 막아준 공산당에게 돌아온 보답이 바로 이 토사구팽이었습니다. 1948년 봄, 미국은 이탈리아 총선에서 좌파연합이 승리하는 것을 막으려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좌파가 이길 경우에 대비해 왕년의 파시스트들까지 끌어모아 글라디오라는 무장 지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밀 조직은 훗날 나토의 비호 아래 들어가 수십 년 동안 유럽 곳곳에서 좌파를 겨눈 음습한 공작에 동원됩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한 진영이 민주주의를 짓밟을 칼을 미리 갈아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6부 스탈린의 동유럽은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제국주의였다. 그렇다면 철의 장막 동쪽은 어떠했을까요? 그곳에 정말로 사회주의가 있었을까요? 우리 채널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관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의 체제는 노동자가 권력을 쥔 사회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과 국가 관료 집단이 노동계급을 착취하며 서방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경쟁한 체제, 즉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였습니다. 토니 클리프가 분석했듯이 이 체제에서 생산을 강제하는 힘은 노동자의 필요가 아니라 서방과의 군비 경쟁이라는 외적 압력이었습니다. 스탈린이 동유럽에서 한 일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잠재적 불만 세력을 짓밟기 위해 서방 지배자들이 쓴 것과 똑같은 수단들을 동원했습니다. 소련군은 자신들이 임명한 자들에게 현지의 경찰과 비밀 경찰을 확실히 장악하게 했습니다. 공산당원이 아닌 장관들은 공직에서 쫓겨났고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당원들의 뜻과 무관하게 공산당에 강제로 통합되었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스탈린이 친서방 인사들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조금이라도 독립하려는 기미를 보이는 공산당 지도자들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불가리아의 코스토프, 헝가리의 라이크, 체코슬로바키아의 슬란스키. 이들은 모두 제국주의의 첩자요
파시스트라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처형당했습니다. 폴란드의 고무우카와 헝가리의 카다르는 그나마 투옥에 그쳤습니다. 스탈린이 가장 노심초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독립적인 공산당 정권의 출현이었습니다. 1948년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모스크바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걷자 스탈린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 뒤로 동유럽 곳곳에서 티토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힌 공산당 지도자들이 줄줄이 여론조작용 재판에 끌려나와 처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미뤄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왜 소련까지 제국주의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국주의란 본래 강대국들의 체제 경쟁 시스템으로서 한 나라의 지배계급이 자국 경계를 넘어 다른 민족과 지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그로부터 이득을 빨아들이는 체제를 뜻합니다. 그런데 전후 소련이 동유럽에서 한 일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소련은 점령군의 총칼로 위성 정권을 세우고 현지의 경찰과 군대를 장악했으며 동유럽 각국의 경제를 소련의 필요에 맞춰 재편하고 그 자원과 생산물을 불평등한 교역으로 빨아들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련 점령지구였던 동독에서 소련은 전쟁 배상이라는 명분으로 공장과 발전소, 철도 선로까지 통째로 뜯어내 화차의 실어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른바 설비 해체였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동독에 남겨둔 알짜 기업들은 소련 소유 주식회사로 만들어 그 생산물을 고스란히 소련으로 빼냈고 작센과 튀링겐의 광산에서는 소련의 핵폭탄 개발에 쓸 우라늄을 캔에 실어갔습니다. 동독이 이런 형태로 소련에 뜯긴 배상은 수십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동독 노동자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폴란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협정을 강요해 폴란드가 자국의 석탄을 국제 시세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헐값에 소련으로 넘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명분은 형제국의 우애였지만 실상은 식민지 본국이 식민지에서 자원을 빨아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탈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형제국 간의 우애가 아니라 명백한 제국주의적 지배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서방 제국주의가 사적 자본가들과 다국적 기업을 앞세웠다면 소련 제국주의는 단일한 당국가 관료 집단이 그 자본가의 역할을 집단적으로 떠맡았다는 점뿐입니다. 착취하고 지배하는 주체가 주식회사냐 국가냐의 차이일 뿐 약소 지역을 종속시켜 자신 체제의 경쟁력에 복무시킨다는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적 자본의 제국주의와 구별되는 국가자본주의적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서로 다른 깃발을 들었을 뿐 둘 다 체제 경쟁을 위해 약소민족 위에 군림하는 제국주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양 진영의 거울상을 봅니다. 서방이 글라디오로 좌파를 겨누었다면 동방은 숙청재판으로 자기 진영 내부의 독립 세력을 도려냈습니다. 차이는 간판뿐 노동자와 민중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통제했다는 점에서 두 진영은 본질을 공유했습니다. 7부 베를린 봉쇄와 양 진영의 마녀사냥. 냉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1948년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독일은 4개의 점령 지구로 쪼개졌고 수도 베를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를린은 통째로 소련 점령지구 한복판에 외딴섬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자기들의 새 점령 지구를 통합하고 새 화폐를 도입하자 소련은 이를 자기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련은 곧장 서베를린으로 들어가는 모든 도로와 철도를 봉쇄했습니다. 고립된 200만 시민을 굶겨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거대한 공수작전으로 맞섰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쉴 새 없이 수송기를 띄워 식량과 석탄을 실어 날랐고 이 베를린 공수는 곧 서방의 자유수호 선전 캠페인의 빛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수호 캠페인이 서방 안에서 무슨 일을 정당화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좌파에 대한 대대적 탄압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프트 하틀리법을 앞세워 노동조합에서 공산주의자 간부들을 솎아내는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충성 서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공무원과 교사, 대학 강사들이 줄줄이 해고당했습니다. 동료를 공산주의자로 밀고 하기를 거부한 영화 감독과 작가들은 이른바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추리소설 작가 대실 해밋은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채플린은 미국 입국을 금지당했으며 흑인 가수이자 운동가였던 폴 로브스는 여권을 빼앗긴 채 출국을 금지당했습니다. 이 광기는 로젠버그 부부가 소련에 핵기밀을 넘겼다는 혐의로 전기이자에서 처형되었을 때 그 참혹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각, 철의 장막 동쪽에서는 메마르기 짝이 없는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가 강요되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감옥이나 노동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양 진영은 서로를 자유의 적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지만 정작 자기 진영 안에서는 똑같이 사상의 자유를 짓밟고 반대자를 침묵시켰습니다. 메카시즘과 스탈린주의는 적이 아니라 쌍둥이였습니다. 8부, 두 블록의 군비 경쟁, 즉 영구 군비 경제. 냉전 체제의 두 진영은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군사 동맹으로 굳어졌고, 경제 교류를 대폭 끊어버린 채 평시로서는 유례없는 군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국민 경제의 막대한 부분을,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소련은 그보다도 더 큰 비중을 군비에 쏟아부었습니다. 소련은 비밀 도시에서 핵폭탄을 만들었고, 미국은 그보다 수십 배나 파괴력이 큰 수소폭탄을 개발하며 핵무기를 실은 폭격기 편대를 늘 하늘에 띄워두었습니다. 두 초강대국이 지구를 몇 번이고 통째로 파괴하고도 남을 무기를 쌓아두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선 영상에서 영구 군비 경제의 내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거대한 군비 지출이 어떻게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미루고 장기 호황을 떠받쳤는지를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좀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냉전의 군비 경쟁은 바로 그 메커니즘의 정치적 군사적 표현이었습니다. 두 제국주의의 지배계급은 서로를 향한 공포를 끊임없이 재생산함으로써 자국 노동자들에게 군수 생산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고, 동시에 그 막대한 군비 지출을 통해 체제의 위기를 봉합했습니다. 적의 존재는 단지 위협이 아니라 체제 유지에 꼭 필요한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9부, 폭탄의 그늘과 좌파의 비극. 이렇게 철의 장막 양쪽에서 획일적인 이념이 강요되는 가운데 무려 한 세대의 사람들이 폭탄의 그늘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언제 핵전쟁이 터져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일상이 된 시대였습니다. 이 추악한 구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어느 진영에서든 곧바로 저쪽 편, 심지어 첩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진보를 자처하던 많은 사람들 스스로가 이 편가르기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서방과 제3세계에 적지 않은 사회주의자들이 소련의 관료 지배자들을 자기 편이라 여기는 그릇된 믿음에 빠졌습니다. 거꾸로 동방블록의 반대파 가운데 상당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서방 지도자들을 진심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느 쪽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노동계급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두 제국주의 모두를 거부하며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닌 국제 노동계급이라는 입장, 이른바 제3진영의 관점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1950년대 초만 해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소수의 목소리야말로 거짓된 양자택일을 거부하고 노동계급의 독자적 이해와 국제주의를 지킨 유일하게 올바른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냉전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도둑, 즉 서방과 소련이라는 두 제국주의가 맞붙어 싸울 때 그중 한쪽 도둑을 응원하는 것은 결코 답이 아닙니다. 답은 도둑질 자체를 끝내는 것, 곧 양쪽 제국주의 지배계급 모두에 맞서는 양쪽 노동계급에 단결된 독자적인 길입니다. 10부, 한반도의 두 점령군, 해방군은 없었다. 자, 이제 그 모든 모순이 가장 격렬하게 응축된 곳, 한반도로 시선을 옮겨볼 차례입니다. 1945년 8월 일제가 항복하자 한반도의 북에는 소련군이,
남해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들을 적어도 한쪽만이라도 해방을 가져다 준 군대로 혹은 우리 편을 도우러 온 우방의 군대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유물론의 눈으로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한반도에 들어온 두 군대 가운데 그 누구도 해방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제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절반씩을 차지하러 온 두 점령군이었습니다. 애초에 한반도를 가른 38선부터가 그러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이 임박하자 미 국무부의 두 젊은 장교는 한밤중에 워싱턴의 한 사무실에서 단 30분 만에 손에 잡히는 작은 벽걸이 지도 한 장을 펴놓고 한반도를 가를 선을 그었습니다. 기준은 한국인의 의사도 이 땅의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미국이 소련보다 얼마만큼의 면적을 챙길 수 있는가, 수도 서울을 미국 쪽에 둘 수 있는가 하는 강대국의 계산뿐이었습니다. 소련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의 비밀 문서들이 공개된 뒤 연구자들이 그 문서를 파고들어 소련 군정의 실상을 밝혀냈습니다. 한반도 북부의 진주한 소련군은 만주에서 그랬듯 일본이 남기고 간 산업설비와 물자를 전리품으로 거두어 본국으로 실어갔고 그 결과 북부의 공업 기반이 적지 않게 흔들렸습니다. 주둔군을 먹이기 위한 곡물 공출과 그 일부의 소련 반출은 식량난과 맞물려 신의주를 비롯한 여러 곳에 초기 반소 항의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점령의 더 깊은 문제는 자원 반출을 넘어 정치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소련 군정은 북한의 권력 질서를 위로부터 직접 주물렀습니다. 그들은 국내 지지 기반이 없어 전적으로 모스크바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김일성을 지도자로 골라 앞세웠고 함흥을 비롯한 함경도의 강력한 노동운동에 뿌리를 둔 오기섭 같은 국내파 토착사회주의자들은 당의 인적 구성에서 차츰 변두리로 밀려났습니다.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자라난 노동자 민중 세력이 아니라 점령군이 신임하는 인물을 위해서 내리꽂는 방식으로 권력이 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스탈린은 북한이 곧바로 노동자 권력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의 정권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늘날 북한 공식 교과서에서 이 시기 혁명을 반제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서술하는 것은 사후에 조작된 역사 왜곡입니다. 반제를 실제로 하지도 않았고 인민민주주의 혁명도 우리들이 앞서 스페인 내전에서 우편향이라고 지적한 코민텔은 7차 대회 태제와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혁명을 단계로 토막 내 노동계급의 독자성을 민주연합에 종속시키는 스탈린식 단계혁명론은 연속혁명론의 관점에서 보면 혁명을 관료의 통제 아래 가두는 족쇄였습니다. 요컨대 북에서 소련은 자원만 빼간 것이 아니라 누가 권력을 잡고 어떤 혁명을 할지까지 점령군의 손으로 좌우한 제국주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쪽은 달랐을까요? 우리 사회 통념 깊은 곳에는 북의 소련군은 점령군이고 남쪽의 미군은 해방군이거나 우방의 지원군이었다는 인식이 아직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1945년 9월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은 한반도 남쪽을 적국에서 떼어낸 점령지로 다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두고 아베 총독과 일본인 고위 관료들까지 자리에 앉혀두려 했다가 한국인들의 거센 분노에 부딪혀서야 마지못해 이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미군정은 포고령으로 옛 총독부 관리들의 유임을 명령했고 해방 직후 친일 부역자로 지탄받아 숨거나 달아났던 경찰과 관료들이 줄줄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이들은 오히려 더 높은 직위로 올라섰습니다. 일제의 식민억압기구가 이번에는 성조기 아래에서 고스란히 되살아난 것입니다. 미군정은 또한 해방 직후 전국 방방곡곡에 자생적으로 들어선 인민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10월 군정장관 아놀드는 38선 이남에 미군정 외에 어떤 정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당시의 민심입니다. 미군정 시기인 1946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조차 남한 주민의 약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자본주의를 택한 사람은
그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점령은 바로 이 압도적인 좌익적 대중 열망을 억누르고 친일 세력과 우익을 떠받쳐 남쪽을 자기 진영에 단단히 묶어두는 작업이었습니다. 미국의 한국 점령을 본격적으로 파고든 역사가 브루스 커밍스가 이 점령을 반혁명이라 부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령이 민중의 열망과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두 사건이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1946년 10월의 대구 항쟁입니다. 극심한 식량난과 강압적 미국 공출, 그리고 되살아난 친일 경찰을 향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가운데 시위 군중을 향한 경찰의 발포를 계기로 항쟁은 대구를 넘어 남한 곳곳으로 들불처럼 번졌고 미군정은 계엄과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1948년의 제주 4.3입니다. 남쪽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고 경찰 우익 청년단의 테러에 맞선 제주도민의 봉기를 미군정은 군대와 경찰, 서북 청년단을 앞세워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토화 작전으로까지 이어져 끝내 2만 5천에서 3만 명에 이르는 섬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대다수는 무고한 민간인이었습니다. 이제 두 점령을 나란히 놓고 봅시다. 북에서는 소련이 전리품을 실어가고 토착 사회주의자들을 밀어내고 혁명의 경로까지 위에서 못 박으며 자기에게 충성할 권력을 세웠습니다. 남에서는 미국이 식민 경찰을 되살리고 민중의 자치기구와 항쟁을 짓밟으며 자기에게 충성할 권력을 세웠습니다. 깃발은 서로 달랐지만 두 점령군은 똑같이 한국 민중의 의사를 묻지 않았고 똑같이 자기 제국의 이익을 한반도의 운명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945년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과 소련군은 그 어느 쪽도 해방군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똑같이 제국주의적 점령군이었습니다. 두 제국주의가 1945년에 이미 들여놓은 이분단이야말로 5년 뒤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으로 폭발하게 될 시한폭탄이었습니다. 11부 냉전이 열전이 된 곳 한국전쟁. 냉전은 끝내 전 세계적인 열전으로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살아남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곳, 냉전이 모든 모순을 응축한 채 실제 총탄과 포화의 열전으로 터져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에 들어선 두 독재 권력. 북의 김일성과 남의 이승만은 모두 국토 통일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했고 1949년 봄부터 38선 일대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결단을 내린 쪽은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는 남쪽의 이승만이 기회를 잡기 전에 선수를 치기로 했고 스탈린의 작전 개시 승인을 받아낸 직후인 1950년 6월 전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김일성도 스탈린도 미국이 직접 개입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그들의 계산을 빗나가게 했습니다. 첫째, 남한 군대는 국토의 남쪽 끝까지 밀려나면서도 끝내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미국이 예상을 깨고 황급히 개입했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한 것은 한반도 그 자체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동방 진영이 승리할 경우 그 충격파가 바로 이웃, 즉 여전히 폐허 속에서 강력한 공산당이 혁명을 입에 올리던 일본으로 번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 전체를 가르는 시금석이었던 셈입니다. 더 나아가 트루먼에게 한국전쟁은 그때까지 대규모 군비증에 관해 미적거리던 의회를 단숨에 설득할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포성은 워싱턴의 군비 예산을 통과시키는 망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3년을 끌었고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서방 측 사상자가 50만, 반대편 사상자는 그 3배에 이르렀습니다. 20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남한 주민의 절반이 집을 잃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린 끝에 그어진 최종 분단선은 전쟁이 시작되던 날의 그 선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휴전선 너머의 가족과 친구를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중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남의 남은 좌파들은 수십 년의 옥살이를 해야 했고
북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분자로 낙인 찍혀 투옥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전쟁의 명분이었던 민주주의를 남한 주민이 그나마 제한된 형태로라도 누리게 된 것은 잇따른 독재 정권을 거친 끝에 종전 후 거의 4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결론, 냉전 인식과 한국전쟁의 올바른 자리를 찾아서 이제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냉전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는 점,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냉전 체제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체제 경쟁의 산물이었습니다. 단지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주역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는 선발자본주의와 후발자본주의의 대립, 즉 식민지를 많이 넓게 가진 형님 조폭들과 식민지를 적게 가진 아우 조폭들의 대립이었다면 전후에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가미된 두 왕두목들의 동서 대립이었을 뿐입니다. 새로운 주역은 영국을 밀어내고 새 강자로 대두한 미국 제국주의와 동방블록의 소련 제국주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945년 한반도의 소련군과 미군의 진주는 지역과 세력을 나눠먹기 위한 제국주의적 진주, 즉 점령이었지 결코 해방군 또는 지원군이 아니었습니다. 남한의 우파들은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미군은 해방군 또는 지원군으로 들어온 거고 북에 진주한 소련군은 점령군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남의 일부 정치 세력들조차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들어왔고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입장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입장 모두 그동안 스탈린주의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온 잘못된 역사인식들입니다. 둘 다 한반도 민중의 입장, 한반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들의 입장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관점도 한반도 차원이 아니라 당시 국제 정세에 맞게 세계사적 차원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은 전쟁의 책임을 북의 남침에 돌려 국제공산주의의 팽창으로 설명했고 다른 한쪽은 그릇된 분단의 기원인식과 남쪽 내부의 사회적 갈등에서 전쟁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두 입장 모두에는 공통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한반도 내부의 사건으로만 넓히더라도 동북아 차원의 지역 분쟁으로만 다루다 보니 정작 그 갈등을 폭발시키고 국제전으로 키운 더 큰 힘, 즉 지구 전체를 둘러가른 냉전이라는 세계체제의 대립을 시야에서 놓쳐버리거나 부차적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한쪽의 제국주의만 보고 다른 쪽의 제국주의를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전쟁의 진실에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가 만든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가 한반도에 떨어뜨린 전쟁이었습니다. 38선은 한국인이 그은 선도 아니었고 전쟁을 국제전으로 키운 것도 휴전선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것도 모두 한반도 바깥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냉전이라는 세계체제가 자신의 모든 모순, 즉 두 제국주의의 경쟁, 양진영 지배계급의 노동계급 탄압, 군비경제의 논리, 한반도라는 좁은 무대 위에서 가장 응축된 형태로 폭발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냉전의 격가지가 아니라 냉전의 집약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서로 경쟁하던 두 지배계급은 인류가 쌓아올린 위대한 기술을 파괴해 도구로 변질시켜 인류 전체를 위협했고 양쪽 모두 자유와 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라는 계몽의 언어를 앞세워 그 행위의 정당성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거짓된 정당화의 소가 한쪽 편을 든 대가는 한반도에서 흘린 수백만의 피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한반도에서 흘린 수백만의 피의 고통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어느 한 진영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제국주의 모두를 거부하는 노동계급의 국제주의, 위로부터 강요된 분단을 넘어 아래로부터 남북, 나아가 국제노동자들이 연대하는 노동자 민중의 길입니다. 두 도둑이 우리 땅에서 싸웠을 때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 뼈아픈 사실이야말로 아래로부터의 역사가 냉전체제와 한국전쟁에서 깊이 되새겨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